동기부여 지금 여기 내용 이론하고 있습니다. 내용 이론에서 맥클랜드 걸 해보겠습니다. 책은 109페이지 맥클랜드. 자, 이 사람은 전부 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전부 다 어떤 모형을 기준으로 해서 이야기하냐면 매슬로우 이론. 그래서 생리적, 안전, 소속, 존경, 자아실현. 맥클랜드는 생각해 보니까 이렇단 말이에요. 어떤 직무 목표에 동기부여 되려면, 아까 조직론은 목표 달성을 위해서 2인 이상이 결사체니까 조직 목표 달성에 있어서 생각을 해봅시다. 맥클랜드는 이렇게 생각했어. 자, 아니 누구나 이렇게 쭉 된다고? 누구나가 자아실현 욕구가 최종 목적이라고? 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고, 그리고 조직에 들어갔을 때는 이런 걸로 동기부여 된다고는 생각지 않는단 말이야. 아주 낮은 수준에서는. 그래서 최소한 조직 목표에 대해서 동기부여된다는 것은 학습된 것일 거라 이렇게 생각했어. 학습된 거. 그래서 이 욕구들이 학습됐단 말이야. 이 자라는 과정에서 또는 어떻게 해서든지 개인마다 욕구 계층의 차이가 있단 말이야. 그렇죠? 그래서 자, 어떤 사람이냐면 학습되게 있고 자기 과거에 따라서 친교가 최대 목적인 사람도 있더라. 조직 목표에서. 그 사람들 보면 그냥 몸만 막 회사 다니면서 야유회 가거나 뭐 할 때 완전히 신났어. 맨날 거기서 우리 끝나고 나도 술 한잔 하자고 맨날 그런단 말이야. 그 사람은 성취 그런 것도 별로 관심 없는 것 같아. 오직 거기서 사람 만나고 사람 좋아하고 사람들하고 사귀는 거, 그게 목표인 사람들이 그게 최종적인 욕구인 사람들이 있더라. 그런 사람도 있잖아. 어떤 사람은 어떤 게, 그쵸? 거기 성취가 욕구인 사람이 있더라. 그래서 거기 있는 것처럼 자기가 어떤 결과를 얻기 위해서 높은 기준을 설정하고 일을 달성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쵸? 자, 그래서 어떤 일을 내가 그 일을 열심히 하고 잘해야지 이런 욕구가 가지고 그게 이제 학습돼서 성취 욕구가 최종적인 목표인 사람들이 있더라 이 말이죠. 회사에. 근데 회사에는 그 일에 대해서 어떤 성취나 친교가 목적이 아니라 권력을 잡으려는 사람도 있더라. 권력 욕구가 최종적인 욕구인 사람들이 있더라. 자, 그러면 사람마다 봐봐. 이런 사람들은 일 잘하는 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 내가 권력을 잡는 게 중요해. 그런 사람이 있어 없어? 회사에 당연히 있지. 승진하고 자기가 권력 잡으려는데 혈안이 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일 잘하는 것이 목표인 사람도 있단 말이야. 어떤 사람들은 이거 없는 것 같아. 그냥 친하려고 사람 인간관계 좋게 해서 친하는 게 인생의 목적인 사람이 있더라. 조직을 친교를 위해서 다니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 말이죠. 근데 사실은 이건 조금 그렇다. 어쨌든 이런 것들은 그런데 자기들이 과거 경험을 통해서 학습됐다는 거야. 학습됐다. 그래서 권력에 대해서 자기 부모님이 또 아버지가 권력에 대해서 굉장히 집착하는 모습 보면서 학습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학습됐다는 거야. 그래서 다 사람마다 똑같이 이렇게 자신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궁극적인 게 친교가 목적인 사람, 그다음 성취가 목표인 사람, 권력이 목표인 사람이 있고, 조직 입장에서는 어떤 목표인 갖는 사람이 그래도 제일 바람직하겠어. 많은 게. 성취 욕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은 게 왜 그 조직의 일과 관련해서 일을 달성하는 거, 목표를 달성한다는 말이 되잖아. 그쵸? 그러니까 성취가 좀 바람직하겠죠. 중요하겠죠. 성취 욕구가. 그래서 그 이야기 한단 말이에요. 성취 욕구로. 그쵸? 그 페리의 공공 서비스 동기론 잠시 접읍시다. 그 부분은 조금 다른 이야기니까. 여기까지도 뭔 이야기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지금 여기 매슬로우 욕구이익의 이론을 기준으로 해서 저 세 욕구 이론이 어떤 욕구 이론인지 알겠죠? 매슬로우 욕구이익의 유괴 이론을 기준으로 해서 저 세 욕구가 어떻게 비판하고 자기 이론들을 정립하고 있는지 알겠죠? 그러면 자, 여기까지는 매슬로우, 알더퍼, 허즈버 여기까지는 동기 같은 경우가 꼭 학습됐다고 안 한단 말이야. 동기가 학습됐고 개인차가 있다. 여기는 다 개인차 별로 인정하지 않는단 말이야. 허즈버 이론도 개인차 인정하지 않고 모든 사람은 동기 유생요인이 있고 동기 요인이 있다고 생각한단 말이야. 그래서 모든 사람은 보수는 다 유생요인으로 본단 말이야. 근데 우리 쌤은 어때? 돈 많이 주면 열심히 조직목표 달성 열심히 하겠죠? 동기 요인이네. 자, 어쨌든 그런 개인차를 인정하고 학습된 거라고 보는 사람은 맥클랜드다. 그렇죠? 그다음 자, 이걸 알더퍼하고 허즈버그는 이걸 비판하면서 자기 이론들을 정립했다. 쉽게 말하면 알더퍼는 태행을 인정한 게 가장 크죠. 그다음 동시에 두 가지 욕구가 작용할 수 있다는 거 이야기한 거고, 그다음 허즈버그는 여기는 한계 차원에서 이야기했는데 에이, 별개 차원이야. 그렇죠? 그래서 이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해가 됐으면. 자, 우리 쌤, 남자친구가 이벤트 안 해주면 불만이죠. 그렇죠? 남자친구가 이벤트 해주면 만족합니까? 불만 없는 거죠. 그냥 당연히 다른 사람이 해주는 건데. 안 그래요? 남자친구가 사랑이, 그러면 안 되겠다. 넘어갑시다, 그냥. 자, 그 다음, 쌤, 맥그리거 XY 이론은 이런 거야, 쌤. 자, 여기도 이제 내용 이론으로 넣긴 하는데, 이 이론들부터는 조금 애매해, 사실은. 말 그대로 조직 관리 이론이야. 자, 한번 볼까요? 총체적인 조직 관리 이론에서 보는데, 맥그리거의 X 이론 봅시다. XY 이론은 지난번에 본 것처럼, 자, 조직의 장들은 어떻게 본다고? 구성원들을 X론적으로 보기도 하고 Y론적으로 보기도 한다. 그렇죠? X론적으로 본다는 건 우리가 어떻게 본다는 거다? 성학설로 본다는 것이다. 구성원들을. Y로 본다는 건 성선설로 보는 거다. 그러면 조직 관리가 같아지겠어? 달라지겠어?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봐봐요. X이론은 인간관리 관리 전략은 뭐였었어요? 당근과 차칙을 교환적으로 적용하고 경제적 보상 강조하고 권위적인 리더십, 엄격한 감독과 통제 이런 식으로 사람을 못 믿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Y로는 어떻게 한다 그랬어? 조직 목표와 개인 목표의 통합을 추구하고 직무 확장과 자체평가에서의 활성화, 민주적 리더십, 분권화의 권한과 위임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그랬죠. 이게 맥그리거. 그러면 봐봐. 여기는 우리가 장은 어떻게 할래? 하면 시사점이 있죠. 여기까지는 시사점이 있잖아. 맥클랜드도 세 가지 거의 욕구가 있는데 이 사람 욕구가 뭔지에 따라서 조직의 장이 어느 정도 그것에 관련돼서 욕구를 충족시켜주면 좋겠죠. 그럼 조직 목표 달성 열심히 하겠잖아. 근데 여기서는 그런 게 없어. 자 봐. 맥그리거에게 조직의 장이 뭐 해줘야 동기가 유발된다는 거냐? 그게 아니라 조직의 장은 조직원들을 두 부류로 보는데 X론적으로 보는 사람과 Y론적으로 보는 사람이 있고 X론적으로 보는 사람은 뭐다? 동기 욕구를 어떻게 한다? 성학설로 보고 주로 경제 보상 같은 욕구를 사용하고 그렇죠? 자, 성선설로 보는 사람들은 규범적으로 그렇죠? 또는 책임감이나 이런 성취감을 주면서 욕구를 충족하더라. 뭐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이건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이미 정해져 버렸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조직의 장에게 큰 시사점을 주지는 않는단 말이야. 그런 조직의 장이 있고 저런 조직의 장이 있는데 관리 방법이 다르더라. 이런 말만 한단 말이야, 쌤. 그러니까 동기부여 어떻게 할 것인지는 장에게 큰 시사점을 안 주죠. 이런 유형들이 있다. 그렇죠? 그다음 아젤에서 성숙, 미성숙은 똑같은 이야기를 여기다 반복해. 여기가 미성숙이야. 여기는 성숙이야. 그러면 아제리스는 이런 말을 해. 뭐라고 하냐면, 자, 이 구성원이 미성숙한 상태야. 이건 성숙한 상태야. 구성원이 미성숙한 상태는 굉장히 소극적이겠죠. 수동적이고
소극적이겠죠. 여기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이겠죠. 그럼 뭘 만들어줘라? 그냥 이 비성숙한 사람들을 조직의 장은 성숙한 사람으로, 성숙한 조직원으로 만들어줘라. 이런 말이에요. 이런 말. 그래서 미성숙한에서 거기 보니까 수동적이고 수동적, 능동적, 그러니까 수동적, 의존적, 행동 방법의 한정성 뭐 쭉 있죠. 성숙한 사람, 능동적, 독립성. 그런데 여기 봐봐. 아지리스는 이렇게 만들려면 Y론적 관리를, 그렇죠. Y론적인 조직 관리를 해라 이 말이야. 그러면 아지리스는 그래도 무슨 말을 하는가? 미성숙한 상태에 있는 사람은 그때 당시에는 인간관계론밖에 안 나올 때니까 여기에서 여기에 옮기려면 Y론적 또는 인간관계론적 관리를 해주는 것이 좋다. 이렇게 이야기했다. 근데 뭐 별거 없잖아. 근데 이건 그래도 아지리스는 뭘 상징해 주네? 뭘 해주라고 한다고? 그러니까 아지리스는 Y론적 관리를 해줘야 성숙에서 미성숙에서 성숙한 사람으로, 성숙한 조직원으로 거듭날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죠. 그렇죠? 자, 뭐 리커트하고 샤인의 복잡한 인간관은 넘어가도 됩니다. 여기까지 일단 알겠어요? 여기까지 일단 알겠어요? 그래서 자, 여기에다가 사실은 맥그리거는 XY로는 조직 이 장애의 어떤 시사점을 주는 건 아닙니다. 이런 게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해주고, 그 다음 아지리스의 어떤 부분, 미성숙, 성숙은 한마디로 이런 거죠. 대부분 처음 들어오면 다 미성숙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직관리를 Y론적 또는 인간관계론적으로 해주면 뭐가 될 수 있다? 성숙한 인간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론들은 사실은 크게 부각돼서 이야기할 건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만 알면 됩니다. 그럼 중요한 건 이 이론이죠. 여기까지 흐름만 잘 파악하면 된다. 그래서 문제를 한번 보시면, 자, 117페이지 5번 문제 먼저 볼까요?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조직의 인간관은 합리적 경제적 인간관이다. 인간을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행동하는 존재로 본다. 인간은 조직에 있어 통제, 동기화 되는 수동적 존재며 조직은 인간의 감정과 같은 주관적 요소를 통제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된다. 그럴 때 합리적 경제 인정. 자, 그 다음 우리가 지금 봤던 맥클랜드, 자 25번 한번 볼까요? XY 이론까지 봅시다. 25번 맥그리거 XY 이론 중 X형 인간의 특징에 부합하는 조직관리 전략으로 정확한 업무 지시와 감독, 맞죠? 감독을 강화해야 된다. 26. 맥그리거의 XY 이론 중 X형 인간의 특징에 부합하는 조직관리 전략으로 의사결정 시 부하 직원을 참여시키고 권한을, 이건 Y형이죠? 27. X형 인간의 특징에 부합하는 조직관리 전략으로 업무평가의 결과에 따른 엄격한 상벌의 원칙, 맞죠? 28. X형 인간의 특징에 부합하는 조직관리 전략으로 관리자가 조직 구성에게 적정한 업무량을 부과해서 업무를 수행하게 해야 된다. 여기까지는 맞고,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든 맥그리거 X이론적인 것은 자율성이 주어지면 안 돼요. 어떤 지시하고 감독해야 됩니다. 자, 그다음 29번, 이거 뭐지? 직원 A, B 설명이 있는가 한번 볼까요? 직원 A, 이번에 인사평가 결과를 잘 받아서 기분이 좋아. 인사평가 항목에 잘 맞춰야 평가를 잘 받을 수 있으니까 참고해. 직원 B, 평가 결과가 좋다니 축하해. 그런데 나는 인사평가 결과보다는 일할 때 스스로 발전한다는 느낌이 드는 것이 좋아.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이건 어디서 나온 건지는 잘 모르겠네. 그렇죠? 사실은 직원 A는 이를테면 X형적이고 직원 B는 Y형적이죠. 여기는 문제가 정확히 안 나왔네요. 넘어갑시다. 일단은 맥클랜드에 나온 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3번.
맥클랜드의 성취 동기 이론, 동기는 학습보다는 개인의 본능적 특성이 중요하게 작용하며, 맥클랜드의 성취 동기 이론이 동기가 학습됐다고 했지 개인의 본능이 아니라고 그랬죠. 자, 봐봐. 맥클랜드는 어떻게 생각했어? 매슬로우가 이야기한 것처럼 유생적으로 돼 있지도 않고 개인차에 따라 다 다르다고 그랬죠. 그럼 욕구는 뭐가 된다? 학습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래서 거기 틀렸고, 중요하게, 그럼 이렇게 바꿔야 되겠죠. 동기는 개인의 본능적 특성보다는 학습이 중요하게 작용하며 사회문화 상호작용 과정에서 취득되는 것으로, 그러니까 학습되는 것으로 이 말이야. 상호작용하는 거. 친교욕구, 성장욕구, 성취욕구, 성장욕구가 아니라 권력욕구라고 그랬죠. 두 부분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자, 그 다음 맥클랜드 이야기가 거의 없네. 84번. 84. 맥클랜드 거기 나와 있죠? 자, 맥클랜드 성취 동기 이론, 개인의 욕구는 성취, 친교, 권력 욕구로 구분되며 성취 욕구의 중요성을 맞죠? 84. 풀었고. 89. 맥클랜드는 성취 동기 이론에서 공식 조직이 개인의 형태에 미치는 영향 연구를 통하여 미성숙 상태에서 성숙 상태로 발전하는 성격 변화의 경험이 성취 동기의 기본이 된다고 주장했다. 이건 맥클랜드보다는 미성숙에서 성숙이니까. 아즈리스, 그쵸? 자, 여기까지. 그 다음, 해크만과 올드엠의 직무 특성 이론 122페이지. 이게 좀 시험에 나와서 논란이 한번 됐었는데, 직무 특성 이론은 어떤 책에는 과정 이론에다 실기도 하고, 어떤 책에는 내용 이론에다 직무 특성 이론을 넣어놓기도 해요. 그러니까 직무 특성 이론은 좀 애매하죠. 왜냐하면 내용 자체가 해보면 알겠지만 내용과 과정을 모두 좀 포함하고 있어요. 내용과 과정을 모두 포함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건 좀 나중에 하기로 하고 과정 이론을 보면 이거 두 개가 왜 직무 특성 이론이 어떤 책은 내용적으로 강조해 놓고 어떤 책은 과정적으로 분류해 놓는지를 알 수 있겠죠. 그럼 이제 직무 동기 어떤 이론 할까요? 여기 다 알겠죠? 여기까지. 이건 빼도 됩니다. 맥그리가. 이것까지 그냥 알아주십시오. 성숙, 미성숙. 여기까지 내용 이론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 이제 어떤 이론을 보면 되겠어? 과정 이론은 블룸의 기대 이론, 애덤스의 공정성 이론, 그 다음 포터와 롤러의 거기 이 애담스 동기교육 과정에서 애담스 쭉 나와 있죠. 블룸, 그다음 포터 롤러의 성취 만족 이론. 그다음 목표 설정 이론이 있긴 한데 이건 시험에 한 번도 안 나왔어요. 통로 목표 이론하고 목표 설정 이론 비슷해요. 거기 116페이지 라번과 반은 거의 차별 없이 비슷한 이야기니까. 그런데 시험 문제 한 번도 안 나왔습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로크의 목표 설정 이론으로 그냥 다 전체를 보도록 하죠. 자, 과정 이론은 말 그대로 어떤 것을 주는 게 아니라 어떤 과정을 통해서 동기가 유발되느냐 이걸 물어보고 있어요. 다시요. 어떤 과정을 통해서 동기가 유발되느냐. 여기는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어떤 욕구를 충족시켜 주느냐. 어떤 내용의 욕구를. 매슬로우 시계로 하면 안전 욕구를 충족시켜주면서 안전 욕구의 내용을 충족시켜줌으로써 동기를 유발시킨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여기서는 그게 아니라 과정을 통해서 동기가 유발된다는 거예요. 과정을 통해서. 자, 그냥 편안히 한번 생각해 보시면 내일부터 쉬시잖아. 그렇죠? 자, 우리가 노력하면 지금 이게 보통 블룸 기대 이론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이 이론이 보통 먼저 나오니까. 자, 블룸의 기대 이론 114페이지 있는 거. 여기는 지워도 되겠구나. 여기도 괜히.
지금 이걸 위에다 좀 써보겠습니다. 여기 블룸의 기대론을 좀 여기다 좀 넓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노력하면 뭐가 나와? 노력하면 성과가 나오죠. 그렇죠? 성과가 나오면 뭐하고 연결될 수 있겠어요? 보상. 그러니까 어떤 걸 하는 게 아니라 이 과정 속에서 뭐가 일어난다? 동기가 일어날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성과하고 보상. 성과하고 보상.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자,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면 그 성과로 금평에서 우수한 평점을 받을 수 있겠어, 없겠어? 금평에서 우수한 성적을 받으면 성과급을 더 많이 받거나, 그 다음 승진되거나 이럴 수 있겠죠? 성과급이나 승진. 그쵸? 또는, 이런 것들이 있다 합시다. 자, 여기 지워버려야 됩니다. 다 알고 있으니까, 내용. 그러면 이렇단 말이에요. 잠깐만. 열심히 노력하면 금평에서 정말 좋은 점수를 받는다고 생각하면 뭐가 높겠어? 성과 기대가 높겠어, 안 높겠어? 성과 기대가 높아, 안 높아? 자, 그냥 여기 한번 봅시다. A 조직은 열심히 노력하면 금평을 좋게 줘. 근데 B 조직은 열심히 노력할 필요 없어. 그냥 장하고 거기 사장하고 제일 친한 사람들에게는 좋은 점수 주고, 친하지 않으면 열심히 노력해도 좋은 점수 안 줘. 그럼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이 금평에서 좋은 점수를 받을 거라는 성과 기대가 A 조직은 굉장히 높은 데에서 B 조직은 낮겠죠. 그럼 어떤 조직이 더 열심히 하겠어? 조직 목표 달성을 위해서. A 조직. 그래서 어떤 것이 영향을 준다? 성과 기대가. 그다음 금평에서 좋은 점수 받을 때 성과급이나 승진을 준다.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는 무슨 기대라고 할 수 있겠어? 보상 기대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죠? 보상 기대가 역시 높으면 높을수록 뭐가 돼? 더 열심히 하겠죠. 이제 다른 조직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자, 여기 이제 삼성하고 LG가 있다 그러다. 삼성은 금평에서 좋은 점수 맞은 사람일수록 해외여행도 보내주고 또는 성과급도 높게 줬단 말이야. 근데 LG는 이 관계가 뚜렷하지 않아. 그냥 그런 사람도 일부 있긴 한데, 그냥 별로인 사람들도, 금평이 별로인 사람들은 또, 이 사장에게 충성을 바친다. 그러면 승진도 시켜주고, 해외 근무도 시켜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 누가 더 보상 기대가 높아? 삼성 쪽이 높겠죠? 그럼 누가 더 열심히 하겠어? 삼성 쪽 직원들이 더 열심히 하겠죠? 그런 논리야, 쌤. 그런데 지금 어떤 욕구를 추정조가 아니라 이렇게 성과 기대가 있을 때 이 기대 간의 관계를 충족시켜 줄 때, 그쵸? 쉽게 말해서 이 과정을 공정하게 뚜렷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해줄 때 뭐 한단 말이야? 동기부 된단 말이야. 그래서 무슨 이론이라고 그래? 과정 이론이라고 그래. 이해됐어요? 다시요? 이 관계가 뚜렷해. 노력한 만큼 금평에서 좋은 점수 줘. 그리고 금평에서 좋은 점수 받으면 받을수록 성과급도 많이 주고 봉급도, 그 관계가 명확하면 어때? 그렇죠? 그럴 때 동기가 일어난다. 그 다음 특히 이런 것들을, 보상에 대한 이런 것들을, 보상에 대해서 위인가. 이를테면, 자, 위인가라고도 되어 있는데, 자, 금평에 좋은 점수를 맞고, 자, 사람마다 유인가는 같겠어, 다르겠어? 사람마다 좋아하는 거, 매력적으로 생각하는 거, 또는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게 같겠어, 다르겠어? 자, 이런 게 있어요. 우리 이 공무원들도 그냥 승진하는데 굉장히 관심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성과급을 많이 받는 것이 더 좋은 사람도 있단 말이야. 그런데 자꾸 승진시켜 주려고 그래. 그런 건 별로 관심이 없겠죠, 그러면. 유인가가 없겠죠. 자, 이 공무원 사회도 그렇지만 공무원 사회는 교사 사회를 한번 봐봐. 그냥 평교사로 계속 있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교장이나 교감이나 교장 달려고 하는 사람 많이 있죠. 그럴 때 평교사로 있으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승진해 줄게, 열심히 해라. 별 의미가 없죠. 승진을 성과 보상 기대로, 보상으로 줬을 때는.
근데 만약에 성과급으로 줬을 때는 우리 선생님이 성과급을 좋아한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뭐가 되겠어? 확실히 기대가 유발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노력한다는 건 뭘 말해? 노력한다는 말은 조직 목표 달성에 의해서 몰입한다는 거죠. 그렇죠? 열심히 한다는 거잖아. 조직 목표 달성을 위해서. 그럴 때 이 브룸의 기대로는 노력은 무엇의 함수다고 생각하냐면 성과 기대를 기대라고 그래. 기대값, 기대치 이렇게 한단 말이야. 기대치하고 보상 기대를 수단성이라고 그래. 수단성. 이걸 가지고 이걸 주는 거니까 수단이죠. 수단성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불러요. 그냥 수단성. 그 다음 여기 유인가의 함수다.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기대감이 높을수록 성과 기대가 높을수록 노력이 더 잘 될 거고 수단성이 높을수록 보상 기대가 높으면 높을수록 열심히 더 노력할 거고 그다음 유인가가 자신에게 맞으면 맞을수록 더 유인가가 높으면 높을수록 자신에게 맞다는 건 더 높다는 말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이건 보통 설문지로 조사합니다. 그렇죠? 한번 제가 예시를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7급 엊그저께 봤죠? 해설까지 해서 밴드에 올려놓겠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라고. 요즘 추세가 확실히 어려워지는 추세인 건 확실한 것 같아요. 그렇죠? 거기서 우리 안 배운 부분 말고 배운 부분에서 보면 아마 거의 다 풀 수 있을 겁니다. 어떻든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다시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아까 내용 이론과는 달리 과정 속에서 어떤 과정을 밟아주느냐에 따라 다르겠죠. 그렇죠? 이처럼 명확하게 노력과 성과, 보상에 대한 과정들이 명확하면 명확할수록 동기가 유발될 수 있다는 거죠. 관계를 명확하게 연결시키면 연결시킬수록. 그렇죠? 이해됐어요? 여기는 쉽게 해서 이를테면 안전 요건을 충족해 준다, 소속 요건을 이런 거 없죠. 그냥 과정을 명확히 해주면 된다. 기대감을 높여주면 된다. 그렇죠?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그 다음 애담스의 공정성 이론은 이렇다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 이론 조금 정리합시다. 자, 우리 쌤들이 조직의 장이 됐어요. 한 조직의 장이 됐어. 그럼 조직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블룸의 기대 이론에 입각하면 어떻게 해줘야 돼? 자, 성취하면 열심히 노력하면 성과는 확실히 확실히 드러나도록 해주겠다. 뭐가 확실히 연결되도록 하겠다. 노력과 성과가 확실히 연결되도록 해주겠죠. 또 하나 성과하고 보상이 완전히 연계돼서 일어날 수 있도록 해주겠죠. 그다음 구성원들이 뭘 살피고 어떤 걸 좋아하는지, 그렇죠? 보상으로 어떤 것이 유인가가 되는 매력이 있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지 조사한 뒤에 이 구성원들이 그걸 제시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다음 자, 애담스의 공정성 이론 봅시다. 애담스의 공정성 이론은 이렇다는 거야. 이것만 조금 잘 구분하시면 애담스의 공정성 이론은 별로 어렵지 않으니까 한번 잘 봅시다. 시험에는 좀 많이 나와요. 애담스의 공정성 이론은 사실은 우리 공무원들에게는 좀 안 맞는 이론이야. 그런데도 시험이 많이 나와. 좀 독특하죠? 왜 많이 나오는지 그것까지 설명하겠습니다. 자, 봅시다. 애담스의 공정성 이론은 우리가 조직에 들어가면, 자, A라는 사람이 조직에 이제 입사했습니다. 입사하거나 다른 조직에 들어갔을 때 자기 준거인을 찾는다는 거야, 준거인. 자기가 기준으로 삼는 사람. 그럼 A가 B를 준거인으로 삼았어. B를 준거인으로 삼아서 나는 이 사람만큼 일하고 이 사람만큼 받아야지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 사람만큼 투입하고 이 사람만큼 산출해야지. 그러니까 산출이라는 건 이제 자기 받는 거니까. 그렇죠? 투입과 산출의 비율이 뭐가 된다? 자신의 투입 대상과 비율. 그래서 보상과 기여라고 되어 있죠.
기여하는데 얼마나 보상이 오느냐, 또는 어느 정도 투입했을 때 얼마나 산출이 일어나느냐, 그쵸? 그래서 자, 113페이지 보면 투입 산출을 비교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투입 관련과 산출 관련, 산출은 주로 뭘 말하냐면 내 이 사람만큼 급여를 받겠다, 이 사람만큼 지위를 얻겠다, 이 사람만큼 승진해야 되겠다, 뭐 이런 것들이 산출이야. 그러면 투입이라는 것은 근면성이라든가 교육 수준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쉽게 말해서 투입이야. 내가 열심히 근면하게 하면 이만큼 받겠다, 그렇죠? 자, 이 이론은 이렇다는 거야. 그럼 우리가 A라는 사람이 들어가서 중거에나 세우고 그 사람만큼 근면성을 가진 하나 예시를 들면, 아까 근면성만 예시는 아닙니다. 교육 수준도 예시입니다. 그래서 근면성을 가지면 내가 그만큼 임금으로 산출을 합시다. 산출 임금을 받아야지, 성과급을 받아야지,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생각한다면. 그런데 A가 기대한 만큼 B에게 똑같이, 중고인과 똑같이 주면, 선생님 그 한 장만 넘겨보시면, 인지적 평형 균형이 생겨 안 생겨? 공정한 대우라고 생각한단 말이야. 공정한 대우. 그쵸? 그러다 보면 직무가, 만족도가 일어난다는 거죠. 자, 그 다음. 자, 잘 봅시다. 그런데 이럴 수도 있겠죠. 자기가 B만큼 하고, B만큼 근면하게 하고, 임금을 받으려고 했는데, B가 더 많이 줬어. 나는 이만큼 했다고 생각하는데. 그럼 자기가 인지 부조화 돼야 한대. 인지가 부조화되겠죠. 내가 생각한 거하고 지금 상황하고, 다르죠? 그러면 어떻든 이제 동기를 한다는 거야. 동기가 유발된다는 거야. 어쨌든 우리가 동기가 뭐하도록 같아질 때까지, 내가 이 생각이 맞을 때까지 동기가 유발된다는 게 애덤스 공정성 이론인데, 그러면 만약에 어떻게 된다? 자기가 적게 받아. 그러면 우리가 부정적 균형이라고 그러죠. 적게 받으면 부정적 균형이 생기고 불공정한 대우라고 생각해서, 자, 거기 이제 앞에서 보면 봅시다. 자, 불공정성이 있을 때, 불공정성은 어떨 때 나타나냐면 자기가 더 많이 받을 때나 적게 받을 때 둘 다 나타난다고 봅니다. 이 사람은. 자, 이게 특징이야. 이 사람은 더 많이 받을 때도 일어난다는 거야. 나중에 포터와 롤러는 이 형평성 이론도 포함시키는데 그때 뭐 한단 말이야. 이 포터 롤러는 많이 주면 안 일어난다, 인지 부조화가.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야. 그래서 자, 그러면 이제 불공정하고 느꼈을 때 어떤 행동이 일어났어요? 투입을 조절해 버린단 말이야. 투입. 그렇죠? 이를테면 투입을 조절할 때 내가 적게 받는다고 생각하면 뭐 하겠어? 근면하게 더 안 한단 말이야. 그냥 뭐 내가 저렇게 열심히 했다고 생각하는데 안 주네? 그럼 투입을 조정할 때 뭐 하겠어? 감소시켜버리겠죠. 자, 그래서 투입을 조정한단 말이야. 그래서 비교 대상과 비교해 낮은 봉급을 받고 있다고 느끼면 직무에 대한 시간과 노력을 감소시키거나 직무 수행의 질을 낮추게 될 것. 과대 보상을 받는다고 느끼면 직무 수행의 양과 질을 높이게 된다. 그렇죠? 그다음 성과 조정한다. 노력이나 투입의 증가 없이 근무조건 노동시간을 개선할 걸 이야기한다. 쉽게 말해서 내 급여 조정해주라. 내 급여 좀 올려주라. 이런 식으로 요청을 한다는 거야. 성과를 조정해버리고, 투입과 성과에 대해서는 인지적 왜곡을 삼을 수도 있다. 그렇죠? 만약에 자기보다 뭐하면 적게 열심히 했는데 적게 받으면 이렇게 이제 왜곡시켜. 내가 고졸이라고 그런가? 뭐 이런 식으로 왜곡시킨단 말이야.
그래 인지적 왜곡. 그래서 인지적 불협화 이론에 의하면 개인은 긴장이나 불협화를 감소시키기 위해서 양립할 수 없는 지각 중 하나를 수정하려고 노력한다. 그렇죠? 자, 비교 대상의 투입과 성과를 변경. 아예 비교 대상을 좀 변경해 버려. 아, B는 나하고 비교 대상이 아닌가 보다. 그래서 중거인을 바꿔버리기도 한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렇지 않으면 성과를 변경하거나 조직 이탈, 아예 퇴직하거나 정보를 요청하거나 이럴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자, 여기서 이 이론들은 아주 중요한데, 이 애덤스 공정성 이론은 많이 나오니까 좀 중요한데 이건 좀 알아야 돼. 자, 패스팅거의 이 이론은 패스팅거의 인지 부조화 이론에 입각에 있어. 인지 부조화 이론. 누구의? 패스팅거의 인지 부조화 이론에 입각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호만스 교환 이론하고 인지 부조화 이론인데 그런 건 상관하지 말고 인지 부조화라는 거 뭐냐면 이런 거였어요. 우리가 스캔들이 많이 났던 연예인 누가였죠? 스캔들 많은 연예인. 네, 조금 바람둥이. 아, 좋아요. 자, 이병헌 씨가 또 스캔들이 일어났다 그러면 우리가 봅니까, 안 봅니까? 그 뉴스 자세히 안 보고, 또 그랬나 보다.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야. 왜냐하면 머릿속에 보니까 그 사람 바람둥이니까. 그런데 전혀 바람둥이라 소문 안 나는 사람이 누가 있어? 유재석이 스캔들, 유재석이 누구랑 바람났나 이렇게 하면 봐 안 봐? 이거 풀릴 때까지 볼 거란 말이야. 왜 그랬지? 뭔 일이 있지? 뭐 부인하고 싸웠나? 뭐 했나? 이제 어떻게 됐었나? 뭐 이런 것들이 계속 찾아보면서 이제 자기가 뭐 할 때까지. 그렇지. 이제 평형화 될 때까지. 인지가 어느 정도 부조화가 없어질 때까지 한다는 거야. 그래서 보니까 역시 이제 유재석도 남자들은 다 그러지. 이렇게 하면 이제 자기가 남자들은 다 그러지 하면 뭐가 돼? 유재석도 남자니까 그게 이해가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그러면 우리가 봐봐. 여기 때는 인지 부조화가 안 일어난단 말이야. 원래 그래. 이렇게. 근데 여기 이제 이병헌 총각 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결혼해서 한다는 게 아니라. 그런데 유재석이 만약에 그랬다면 여러분 많이 찾아보겠죠. 그런 거란 말이야.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야. 내가 저 사람만큼 이랬다. 그러면 저 사람 그 줄 거로 생각을 하잖아. 근데 다르게 줬을 때는 뭐가 일어나? 많이 주든 적게 주든 문제가 일어난다는 거야. 이해됐어? 그러면 여기서 조금만 더. 애덤스 공정성 이론은 이것도 시험이 많이 나오는데 인지가 균형되면 동기가 일어나 안 일어나? 인지가 균형됐어. 이병헌이 그래 뭐 그게 바람둥인데 행동이 유발돼 안 유발돼? 더 이상 행동 안 해. 그러니까 똑같이 계속해서 갈 거란 말이야. 똑같이 줬으면 그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려고 하는 건데 만약에 인지가 부조화돼 있어. 그래서 그 사람보다 적게 주거나 그 사람보다 많이 줬어. 그러면 뭔가 이상하단 말이야. 그러면 어떤 노력이든 어떤 행동이든 하려고 하겠어 안 하겠어? 이게 나중에 이 이론하고 좀 달라요. 그래서 유재석일 때는 열심히 찾아본다고 그랬잖아. 왜 그랬을까 하고.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뒤에 이제 OX 문제 풀 때 다 보겠습니다. 그럼 결론은 이겁니다. 자, 봐봐요. 애덤스 공정성 이론의 핵심은 뭡니까? 중거인 세우고 그 중거인보다 공정하게 줬다고 했을 때 뭐가 일어나는? 공정성이 들고, 그렇죠? 그래서 그 행동을 항시 지속적으로 할 거고 지금까지 해왔던 행동들을, 그렇죠? 그런데 적게 주거나 많이 줬을 때 인지 부조화가 생기니까 행동들이 촉진되고 유발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 행동들이 촉진되고 유발되는 것 중에는 별로 안 좋은 것들이 많이 있죠. 인지적 왜곡을 해버린다든가 또는 봐봐. 내가 더 많이 받았어. 선생님 미안해 선생님. 선생님보다 내가 더 많이 받으니까 내가 대학 나와서 그런가 보다. 또는 내가 이 동문이어서 장하고 동문이어서 그런 거. 이런 식으로 인지적 왜곡은 상당히 안 좋은 거죠. 그래서 애덤스 공정성 이론은 될 수 있으면 이 장은 공정하게 대우해 주는 게 좋다는 거야.
그래야 지속력을 갖고 간다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자, 그런데 애담스 공정성 이론 행동 변화는 부조화될 때 일어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적게 주거나 많이 주거나, 그럴 때 인지적 왜곡이 생기거나, 뭐 이렇게 아까 같이 아예 사표 쓰거나, 그쵸?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만 더. 애담스 공정성 이론 왜 제가 공무원들에게는 안 맞는다고 생각했어? 공무원들은 다 봉급 똑같아. 들어가면 뭘 중보인을 세웁니까? 선생님들, 나 저만큼 일하고 해야 돼. 뭐 어디 그런 일이 있어? 그냥 봉급인데. 몰라, 이제 나중에 성과급, 명봉 이럴 때는 어차피 조금 맞을지 모르겠지만 안 맞죠. 그런데 불구하고 왜 시험에 자주 나왔었냐면 신자유주의가 들어오면서 공무원 간의 경쟁을 유발하려고 했었죠. 그래서 성과급도 많이 준대요. 성과급 주는 어쩌냐 할 때 당연히 성과급 주려면 어떤 걸 고려해야 되겠어? 이런 애담스 이론에 입각하면 이런 공정성을 고려해야 되겠지 않겠어? 성과급을 줄 때. 고려해야 되겠죠. 이건 사기업에는 굉장히 중요할 수 있어. 사기업은 꼭 똑같은 월급 안 받잖아요. 많은 경우 굉장히 큰 성과급으로 차이가 있죠. 같은 이사도 1억, 연봉 1억인 사람도 있고 30억인 사람도 있고 천양지차잖아. 그러니까 그런 데서는 이런 이론들이 상당히 먹혀 들어가겠죠. 근데 우리 공직사에서는 훨씬 더 경직적이잖아요. 임금 주는 데 있어서. 우리 시험에 막 합격했는데 어떤 사람은 600만 원 받고 월급을, 어떤 사람이 뭐 200만 원 받고 그럽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조금 공직사회는 잘 안 맞죠. 성과급 같은 거 많이 사용되는 그런 사회는 좀 맞겠죠. 자, 선생님 여기까지 이해됐어? 그러면 거기 포터와 롤러의 성취만족 이론은 이런 거야. 선생님 봐봐. 자, 노력하면 뭐가 있어? 성과가 있고, 성과 있으면 보상이 있다. 여기까지는 누구랑 똑같아? 보상이 있다. 여기까지는 누구랑 똑같아? 블룸의 기대 이론은 똑같단 말이야. 근데 이 사람은 여기다 하나 더, 만족이라는 것이 있다. 노력하면 성과가 있고 보상에 대한 만족. 그런데 아까 비교해 보겠습니다. 노력, 성과, 보상. 그러면 여기서는 여기 기대, 여기 기대, 이 보상의 유인가에서 결정된다고 그랬죠. 근데 여기서는 여기에다 기대라는 말을 안 써요. 여기서는 여기가 기대였고 여기가 수단성이었죠. 근데 여기를 기대라고 그래요. 여기를 기대. 그렇죠? 수단성이라고 표현했던 걸 기대라고 한다고. 성과가 많으면 보상을 잘 주겠다. 그렇죠? 성과에 맞춰서 보상을 줄 것이다. 라는 기대를 여기는 기대라고 한단 말이에요. 여기는 수단성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아예 언급을 안 해요. 이 사람은. 대신에 여기다가 자, 만족은 무엇에 의해서 일어난다? 형평성에 의해서 일어난다. 이 부분에다 무엇을 집어넣었어? 애담스의 공정성 이론을 집어넣어 버렸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자, 거기 우리 115책에는 공정성에 대한 지각이 만족감에 영향을 주죠. 그렇죠? 자, 115페이지 포토와 롤러 보니까 공정성에 대한 지각이 뭐가 됩니까? 그렇죠. 만족감에 영향을 주죠. 그러면 이때는 어떨 때 공정하다고 생각하냐면 아까 이 애담스 공정성 이론은 중고임금과 똑같을 때 이렇게 준다고 그랬죠. 근데 이 사람은 그런 게 아니라 자신의 성과보다 보상이 덜 나왔을 때만 공정성이 떨어지는 거고 똑같이 내가 노력한 만큼 나왔다고 생각하는 거 보상만큼 성과만큼 보상이 나왔다 또는 보상이 잘 나왔다 또는 보상이 더 잘 그러니까 노력한 것보다 더 보상해줬다. 그러면 절대 뭐가 불공정하다고 안 느낀단 말이에요. 공정하다고 느끼고 만족한다는 거야. 다시 한번. 애담스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애담스는 자기가 투입이 있고 산출이 있을 때 중거인과 비교, 그러니까 항상 중거인과 비교해야 됩니다. 애담스는 투입과 산출을 비교해서 중거인과 비교해서 뭐 할 때 똑같을 때는 공정성이 일어나지만 자기가 많이 받거나 중고인에게 적게 받거나 할 때는 공정성이 안 일어난다고 그랬죠. 근데 여기는 무조건 어떨 때만 자기가 성과에 대한 보상이 여기는 중고인하고 비교하지 않습니다. 자기 성과의 보상입니다.
내가 금평에서 몇 점 맞았는데 성과는 어떻게 나왔다 이런 겁니다. 아니, 보상은 성과에 대한 보상이 자기가 생각한 거고 똑같이 나오면 만족해. 공정하다고 생각해. 적게 나오면 불공정하다고 생각하고 많이 나와도 공정하다고 생각해. 그렇죠? 그다음 여기는 아까 인지가 부조화됐을 때 행동이 변화된다고 그랬죠. 그런데 여기는 이렇게 만족해주면 더 열심히 하려고 한다는 거야. 행동이 변화된다는 거야. 다시 하나만 정리합시다. 여기는 불균형 상태에서 행동이 변화된다는 건데 여기는 뭐한 상태에서? 균형 상태에서 행동이 변화된다는 거야. 자, 이런 말이야. 아까 애덤스 공정성 이론은 공정성이 일어났어. 똑같이 세워졌어. 그럼 어떤 행동도 않고 지금까지 행동을 쭉 하겠죠. 뭐 했을 때? 불공정하게 됐다고 생각할 때, 불공정성이 있을 때 뭐 한다고 그랬어? 인지적 왜곡을 한다든가, 돈 좀 올려주세요 하고 요청한다든가, 그쵸? 산출을 조정해주라고 요청한다고 그랬잖아. 이렇게 요청하거나 이런 행동을 한다는 거야. 근데 여기 포토와 롤러에 있어서는 이 만족감이 뭐 하게 되면 공정하다고 생각했을 때 행동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야. 아, 나 공정해. 그럼 그 다음번에 열심히 노력한다는 거야. 자, 다시 한 번만. 이것만 이해하면 여기서는 어렵잖아요. 왜냐하면 포토와 롤러하고 애덤스는 여기는 이 이론도 다 넣어버렸죠. 그러니까 지문으로 보면 좀 애매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공정성 나오면 여기인데 여기도 공정성 나올 수 있죠. 근데 여기는 증거인과의 비교. 여기는 스스로 자기 보상과 성과와 보상과의 비교. 그쵸? 내가 시간에서 이만큼 성과했으면 100만 원 성과급을 받아야 되는데 70만 원만 준다.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한단 말이야. 100만 원 준다. 오, 공정해. 150 준다. 공정해. 나 다음번에 열심히 해야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문제를 한번 OX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여기까지가 거의 시험 많이 나오는 거니까. 자, 쌤. 자, 30번부터 나오나요? 13번도 나오구나. 13번. 자, 동기부여 이론에서 포터와 롤러는 직무만족이 성과의 직접 원인이며 노력은 간접 원인이라고 이야기한다. 성과의 직접 원인이 뭐였어? 노력이잖아. 만족은 나중에 이렇게 와서 다시 노력을 높이는 거죠. 그래서 성과에 연관되는 거죠. 자, 봐. 노력, 성과가 있고 보상이 있고 그다음 만족이 있으면 어떻다 그랬어? 공정성을 느끼면 만족감이 늘어나서 다음번에 열심히 한다고 그랬죠. 그럼 이 성과를 가지고 이야기하면 여기는 직접 원인이죠. 노력은. 만족은 간접적으로 온 거죠. 그래서 노력에 또 투입되고 와서 성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자, 그건 틀렸고. 그래서 이렇게 바꿔야 되겠죠. 노력은 성과의 직접 원인이며 직무만족은 성과가 간접 원인이며 노력은 직접 원인이다.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 쭉 가서 30번부터 볼까요? 블룸의 기대 이론을 따르면 일정한 노력을 기울이면 근무 성과를 가져올 수 있으려는 가능성에 대한 인간의 주관적인 확률과 관련된 믿음을 기대감이라고 한다. 자, 이거 한번 제가 그려보겠습니다. 자, 저기 노력하면 블룸입니다. 지금 성과가 나오고 성과가 나오면 뭐가 있다 그랬어? 보상이 있다 그랬고 여기를 무슨 기대라고 한다고? 성과 기대. 성과 기대를 우리가 뭐로 바꾼다고? 기대. 그쵸? 기대치 또는 기대값. 뭐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여기를 무슨 기대? 보상 기대. 보상 기대를 뭐라고도 바꾼다고? 수단성. 이렇게 바꾼다고 그랬죠? 기대치 또는 기대값으로 이야기합니다. 기대치, 기대값. 그 다음 여기 보상에 대한 뭐가 있다? 위임가. 이 세 가지가 작용한다고 그랬죠? 다음번 열심히 노력할지 말 건지를 좌우할 수 있겠죠? 다음번 조직 목표 달성에 열심히 노력할지 말지를 좌우하는 것은
성과 기대, 기대가, 보상 기대, 수단성, 유인가에서 일어난다고 그랬죠. 그럼 거기 읽어봅시다. 자, 다시요. 블룸의 기대 이론에 따르면 일정한 노력을 기울이면 근무 성과를 가져올 수 있으라는 가능성에 대한 기대. 가능성에 대한 기대를 우리가 뭐라고 그랬어? 성과 기대.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이건 이 가능성이란 건 다 다르겠죠, 사람마다. 노력하면 열심히 뭐 할 거다? 성과가 나올 거라는 생각은 나는 10시간 노력하면 성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선생님들이 5시간만 노력해도 성과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잖아. 그러니까 이건 주관적인 확률이죠. 또는 기대값이는 주관이잖아. 얼마나 많이 나올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성과 기대에 대해서 거기 관련된 믿음을 뭐라고 한다? 기대값, 기대감. 아까 기대감, 기대치 다 여기 해당됩니다. 자, 31. 브룸의 기대 이론에 따른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공정하게, 다른 사람과 비교한대. 애담스의 공정성 이론. 그쵸? 애담스 다 똑같습니다. 32. 블룸의 기대 이론에 따르면 개인의 지각에 어떤 특정한 수준의 성과를 달성하면 바람직한 보상이 주어지리라고 믿는 정도. 성과를 달성하면 바람직한 보상이 주어질 거라고 기대 정도가 뭡니까? 보상 기대. 즉, 수단성이죠. 거기 수단성이라고 한다. 맞고. 33. 브룸의 기대 이론에 따르면 어느 개인이 원하는 특정한 보상에 대한 선호 강도, 선호나 또는 가치 있다, 매력 있다 이런 선호 강도를 뭐라고 그랬어? 유인가라고 그런다 그랬죠. 어떤 사람은 무엇에 대한 성과급에 대한 유인가가 더 선호 정도가 높을 수 있는 거고, 어떤 사람은 승진에 대한 선호도가 더 높을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을 뭐라고 그런다? 유인가라고 부른다. 보상에 대한 선호도를 유인가. 충족돼야 한다. 맞고. 그 다음, 블룸의 기대 이론에 따를 경우 조직 구성원의 직무 수행 동기를 유발하기 위한 조건은 내가 투입한 노력과 그로 인하여서 받은 보상의 비율이 다른 사람과 비교한다. 그래서 공평하다고 해야 균형성이 나타난다. 이건 뭐라고 그랬어? 애담스의 공정성 이론이라고 그랬죠. 다른 사람과 비교한다고 그랬잖아. 애담스의 공정성. 33번. 블룸의 기대 이론. 개인의 선호에 부합하는 결과를 유인으로 제시한다. 맞죠? 120페이지. 120페이지 넘겨보면, 아닌가요? 120페이지. 예? 38번. 다 했잖아, 앞에. 넘어가 버렸나요? 넘어가 버렸네. 쏘리. 33번 하다가 넘어가 버렸죠. 33번까지 했었나요? 그 다음 34번. 블룸의 기대론을 따를 경우 조직 구성원의 직무 수행 동기를 유발하기 위한 조건은 내가 노력하면 높은 등급의 실적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기대치. 맞죠? 내가 노력하면 높은 성적의 근무 실적을 받을 수 있다는 성과. 근무 실적은 성과니까. 있다는 걸 뭐라고 그랬어? 기대치 값이라고 그랬죠? 기대치. 그 다음 35. 블룸의 기대 이론을 따를 경우 조직 구성원의 직무 수행 동기를 유발하기 위한 조건은 내가 높은 등급의 실적 평가를 받으면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이건 수단값이라고 그랬죠? 수단성, 수단치. 그 다음 36. 블룸의 기대 이론을 따를 경우 조직 구성원의 직무 수행 동기를 유발하기 위한 조건은 내가 받을 보상은 나에게 가치 있는 것, 가치나 매력, 선호 이런 걸 뭐라고 그런다 그랬어? 유인가라고 그랬죠? 37번 이건 무슨 이론이야? 그래서 아까 반응 안 했구나. 다른 사람과 비교한다 그랬으니까 애담스의 공정성 이론이죠. 미안해요. 38번 블룸의 기대 이론 한번 봅시다. 개인의 선호에 부합하는 결과를 유인으로 제시한다. 좋죠? 그 다음 로크의 목표 설정 이론. 이건 안 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41번 애담스의 형평성 이론 봅시다. 프로젝트에 참여한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보상.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보상을 해버리면 안 되죠.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100만 원씩 준다. 안 되죠. 자기가 준 거인의 한 사람과 맡겨준다고 했으니까 동일한 보상이 아니라 형평성 있는 보상이죠. 형평성. 그렇죠?
모든 사람에게 형평한 보상, 증거인과 같게 보상해 주는 거, 형평성 있는 보상을 해준다 이렇게만 해야 되겠고. 43번 조직 내에서 구성원 A는 구성원 B와 동일한 정도의 일을 하였음에도 구성원 B에 대해서 보상을 적게 받았다고 느낄 때 애덤스의 공정성 이론에 의하여 취할 수 있는 구성원 A 행동 전략으로 자신의 투입을 맞죠? 44. 조직 구성원 A는 구성원 B와 동일한 정도의 일을 하였음에도 구성원 B에 비해서 보상을 적게 받았다고 느낄 때 애덤스의 공정성 이론에 의해서 취할 수 있는 구성원 A의 행동 전략으로 구성원 B의 투입과 산출에 의도적으로 자신의 아까 지각을 왜곡시키거나 변형시킨다고 그랬죠. 저 사람이 대학교 나와서 그런가 보다. 아니면 저 사람 분명히 장하고 대학교 동기니 아니 대학교 같은 대학이 동문이니까 더 줬을까 이렇게 생각해 버린다. 그렇죠? 그다음 45. 조직 내에서 구성원 A는 구성원 B와 동일한 정도의 일을 하였으면서 구성원 B에서 보상을 적게 받았다고 느낄 때 애덤스의 공정성 이론에 의해서 취할 수 있는 구성원 A의 행동 전략으로 이직 맞죠? 이직한다고 그랬고. 46. 자, 조직 내에서 구성원 A는 구성원 B와 동일한 정도의 일을 하였음에도 구성원 B에 비해서 보상을 적게 받았다고 느낄 때 애덤스의 공정성 이론에 의하여 취할 수 있는 구성원 A의 행동 전략으로는 구성원 B의 투입과 산출의 실제량을 자신의 것과 객관적으로 비교해서 보상의 재산정을 요구한다. 자, 봅시다. 취할 수 있는 구성원 A의 행동 전략이죠. 구성원 B의 투입과 산출의 실제량을 자신의 것과 객관적으로 비교해서 보상의 재산정을 요구한 부분은 없죠. 앞부분 한번 봅시다. 쌤 113페이지 보면 자 113페이지 보면 자 중고인과 비교해서 이렇게 객관적으로 제시하지 않는다 그랬죠. 인지적 행동이 그런 행동은 안 일어나죠. 자, 쉽게 해서 중거인 제가 보니까 근면성 이거였었거든요. 투입 요소로서. 그래서 산출 임금 이만큼 받았거든요. 나도 이만큼 했으니까 이만큼 주세요. 이런 건 안 한다는 거예요. 인지적 전략으로. 인지적 행동으로. 자, 그 다음 50번 애덤스의 공정성 이론은 자신의 노력과 보상과 관계를 다른 사람과 비교를 통해 상대적으로 느끼는 공정성의 정도가 동기부여에 영향을 미친다고 맞죠? 52. 애덤스의 형평성 이론. 공정성, 형평성 다양하게 쓰이죠. 같은 의미로 씁니다. 자신의 노력과 그 결과가 얻어지는 보상과 관계를 다른 사람의 것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느끼는 공평한 정도가 행동 동기에 영향을 준다고 주장한다. 맞죠? 52까지 했었고. 자, 54. 블룸의 기대 이론. 동기부여 정도는 사람들의 선호한 결과를 가져올 때 자신의 특정한 행동은 그 결과를 가져오는 수단이 된다고 믿는 정도에 따라 달라진다고 본다. 그렇죠. 동기부여 정도는 사람들의 선호하는 결과를 가져올 때 사람들이 선호하는 결과, 유인가가 높을 때 이 말하죠. 그렇죠? 그 다음 자신의 특정한 행동이 그 결과를 가져오는 수단이 된다고 믿는 정도, 우리가 기대값이라고 그랬죠. 이런 것이 높을 때 당연히 관련되겠죠. 자, 자신의 특정한 행동이, 노력하는 행동이 그 결과를 가져오는, 노력이 큰 편을 가져오는 수단이 된다고 믿을 때 당연히 뭐가 되겠어요? 동기부여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 쭉 넘어가서 60번 애덤스 문제 나왔습니다. 60번부터 67번까지 애덤스의 공정성 이론 60번입니다. 이론에 따르면 투입의 변화로 자신의 생산을 감소시키거나 시간을 줄여서 타인의 비율과 균형을 맞추기 위해 노력한, 그럴 수도 있다고 그랬죠. 아까 객관적으로 요구하진 않아요. 그렇지만 어느 정도 맞출 수는 있겠죠. 자기가 많이 뭐 했다. 자기에게 많이 줬다고 그러면 투입을 좀 줄인다 그랬죠. 근데 자신에게 적게 줬다 그러면 좀 늘릴 수 있겠죠. 61. 애덤스의 공정성 이론에 따르면 산출을 변화시키는 방법으로 직무 보상을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봉급 인상이나 더 나은 직책을 요구한다. 아까 산출 방법 변화를 깬다고 그랬죠. 그래서 임금 좀 적정히 조정해주라 또는
더 나은 직책을 요구할 수도 있는 거고. 62. 애담스 공정성 이론에 따라서 목표를 변경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목표를 상향 또는 하향 조정하는데 자신이 설정한 목표량을 조절하여 중고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한다는 것이다. 자, 그 앞에 보면 어디에도 목표 변경이라는 말은 없어. 목표를 변경한다는 말은 없어. 그렇죠? 자, 투입, 거기 뭐가 있어? 투입이나 산출을 변경하는 건 있을지 모르지만 목표를 변경하는 건 없죠. 그래서 목표를 변경하지는 않습니다. 63. 애담스 공정성 이론 때문에 중고인물을 교체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비교 대상을 현실성이, 아까 중고인물 교체는 있었죠? 비교 대상을 교체한다. 그렇죠? 64. 공정성 이론에서 자신 A가 중고인물 B를 비교해서 보상이 불공정하고 느낄 때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자신의 A의 자신의 전략적 대응에 대한 추론은 일을 열심히 하지 않는다. 아까 투입을 감소시켜버릴 수 있다고 그랬죠. 65. 공정성 이론에서 자신과 중고인물을 비교해서 보상이 불공정하고 느낄 때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자신의 전략적 대응에 대한 추론은 중고인물의 업무 방식을 참고하여 배울 점. 이런 거 없다고 그랬죠. 그래서 자, 우리가 없는 인지적 전략이 뭐냐면 목표를 뭐하는 목표 변경 이런 건 없다고 그랬습니다. 투입이나 산출을 변경하는 것은 있어도 또 하나 어떤 것은 없어요. 거기 같이 자, 이 중고인을 모방한다 이런 건 없습니다. 중고인의 행동을 모방하거나 이런 건 없죠. 중고인이 어떤 행동하더라 나도 그래서 그 행동을 해야 되겠다 이런 건 없단 말이야. 그렇죠? 행동 모방 이런 건 없습니다. 또 하나는 객관적 기준을 가지고 중고인과 객관적 기준을 가지고 요구하는 거. 중고인도 이만큼 했으니까 나도 이만큼 주라고 객관적 기준을 가지고 요구하는 거. 이런 것들은 전략적 요소로 없습니다. 자, 그 다음 66. 공정성 이론에서 자신과 중고인물을 비교해서 보상이 불공정하게 느낄 때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자신의 전략적 대응에 대한 추론은 중고인물이 자신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을 일했을 거라고 생각을 바꾼다. 이런 식으로 인지적인 변경을 한다고 그랬죠. 67. 공평성 이론에서 자신의 A와 중고인물을 비교해서 보상이 불공정하게 느낄 때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자신의 전략적 대응에 대한 추론은 다른 비교 대상, 맞죠? 아까 비교 대상을 찾는다고도 돼 있죠. 그렇죠? 자, 그래서 뭐 같은 이야기를 써놓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거기 보통 이제 시험에 나올 때, 자, 선생님 이제 이 지금 두 가지 지금 블룸의 기대 이론하고 애담스 공정성 이론을 하는데 애담스 공정성 이론은 중고인과 비교해서 자. 중고인과 비교를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기 A하고 중고인 B하고 비교해서 똑같으면 자기가 투입한 것만큼 산출을 하려고 한다고 그랬죠. 투입과 산출. 그런데 중고인과 투입과 산출을 똑같이 했을 때 똑같이 세워주면 우리가 형평성을 느끼는데 똑같이 대응하지 않았을 때 우리가 인지적 전략을 쓴다고 그랬죠. 거기 어떤 전략을 쓴다고 돼 있어? 자신의 전략적 대응, 그쵸? 전략적 대응은 어떻게 대응한다고 그랬어? 심각한 경우 이직하거나, 인지적으로 비교 대상을 바꾸거나, 그 다음 인지적 왜곡을 쓰거나, 구조가 됐으니까 어쨌든 바꿔야 되니까, 아까 같은 동문이니까, 아니야, 나 모르는 사이에 열심히 했을 거야. 이런 식으로 바꾼다든가, 그쵸? 그 다음 뭐 한다고 그랬어? 산출이라든가 투입이나 산출을 뭐 증가하거나 감소하거나 이렇게 한다고 그랬죠. 그런데 전략적 대응에 속하지 않는 것만 보면 선생님 목표를 변경한다? 목표 수정한다? 이런 건 안 한다고 그랬죠. 투입이나 산출을 변경하지 목표를 변경하지는 않는다고 그랬고 그 다음 어떤 걸 하지 않는다고 그랬어? 객관적 기준을 가지고 요구하지는 않는다고 그랬죠. 중고인과 비교해서 객관적 기준을 가지고 나 이만큼, 중고인도 이만큼 했고 나도 이만큼 했으니까 이렇게 해주라 이렇게 못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 어떤 것들을 안 한다고 그랬어. 목표 변경 안 하고 그 다음에 중고인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 딱 보고 나서 그것에 배울 점이 있으면 배워서 한다. 즉 모델링한다 이런 건 없단 말이에요. 중고인을 모델링한다. 이런 건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모델링 모방한다고 그러죠. 증거인의 행동을 모방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런 건 없고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뭘 낮추는 거, 산출을 높이거나 낮추거나, 그렇죠? 그다음 인지적으로 왜곡을 하거나, 그렇죠? 그다음 또 어떻게 한다 그랬어? 대상을 바꾸거나. 그러니까 딱 봐봐요. 자, 여기서 할 수 있는 건 자신이 투입을 변화시키거나 산출을 변화시킬 수 있겠죠. 그러니까 투입을 낮추거나 더 많이 주라고 자기가 적혀받았다면 요구할 수도 있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그 다음 어떻게 할 수도 있다고 그랬어요. 이 투입과 산출을 하거나. 정 안 되면 중거인을 바꿔버린다고 그랬죠. 그렇죠? 비교 대상을 바꾼다고 그랬잖아. 그 다음 또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 비교 대상을 바꾸거나 인지적 왜곡한다고 그랬죠. 크게 보면 네 가지로. 뭡니까? 저 사람 분명히 더 열심히 했을까? 나 없을 때 했을까? 아니면 저 사람 대학교 나와서 그래. 뭐 이렇게 바꿔버린단 말이야. 그 다음 또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 심하면 이직한다. 그렇죠? 이런 것들이 이 전략적 대응 방식이라고 그랬죠. 전략적 대응 방식이다. 그래서 자, 69번 해볼까요? 69번. 동기이론 중 과정이론에 해당 것만을 모두 고르면, 과정이론에 해당되는 거 모두 고르면, 거기 한번 68번 미안해요. 68번. 과정이론에 된 것 한번 봅시다. 자, 기억, 동기부여 강도를 산정하는 기본 개념으로 유인과 수단성, 기대감을 제시했다. 누굽니까? 블룸의 기대이론. 그렇죠? 직무가 조직화되는 방법에 따라 조직원의 노력 정도가 달라진다는 점에 착안하여 모든 직무를 5가지. 이건 아까 우리가 안 했던 겁니다. 직무 특성 이론이에요. 직무 특성 이론. 이건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 이건 디귿번은 뭡니까? 개인의 업적에 따라 보상을 받게 되며 이때 주어지는 보상은 공평한 것으로 지각되어야 하는데 개인이 불공평하다고 인식하면 만족을 줄 수 없게. 자, 보상, 만족 이런 말 들어갔습니다. 보상은 공평, 만족. 만족이 들어간 뭐였어? 노력, 성과, 노력, 성과, 보상, 만족. 만족이 들어간 뭐였어요? 포트월롤의 성취, 목표 이론이었죠.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거 아니잖아. 그쵸? 자기 성과에 비교해서 보상이 잘 나왔냐 이걸 이야기하는 거죠. 리을번, 개인의 욕구를 존재, 관계, 성장을 3단계로 나누고 좌절, 퇴행, 접근법을 주장한 것은 엘더퍼의 ERG. 그쵸? 미음번, 인간의 미성숙 상태에서 성숙 상태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성병. 이건 아지리스의 성숙, 미성숙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기억하고 디귿은 분명히 뭐야? 과정이론 맞죠? 기억, 블룸. 자, 디귿, 포트월롤의 성취 목표 이론 맞죠? 그래서 니은이 아까 직무 특성 이론인데 이 문제에서는 직무 특성 이론이 무엇에 포함된 이론이야? 문제야. 과정 이론을 포함시켰단 말이야. 그렇죠? 자, 조금 다 그것까지 할 거니까 넘어가서 조금 보도록 하죠. 자, 그 다음 81번입니다. 블룸의 기대이론에서는 수단성은 특정한 결과에 대한 선호 강도. 자, 특정한 결과에 대한 선호의 강도는 뭐라고 하겠습니까? 블룸에 있어서 특정한 성과에 대한 강도는 뭐라고 그랬어? 선호의 강도는 위인가. 그렇죠? 그 다음 82. 블룸의 기대이론, 개인은 투입한 노력 대비 결과와 비율을 증거인물과 비교하는 것은 블룸의 기대이론입니까? 애담스 공정성 이론입니까? 애담스 공정성 이론. 그렇죠? 그 다음 93번. 자, 포터와 롤러의 업적 만족 이론은 성과보다는 구성원의 만족이 직무 성취를 가져온다고 지적한다. 자, 직무 성취는 성과에 대해서, 자, 성과에서 구성원의 만족이 직무 성취를 가져온 게 아니라
성과가 뭐 어떤 걸 가져오죠? 직무성취를 가져오죠. 그렇죠? 그래서 앞에 보시면 자 보면 성과가 이 보상을 직무의 내재적 보상이나 직무 외재적 보상이 일어나죠. 내가 성과했을 때 내가 직무에 대해 성취했네. 이거 하는 것은 뭐에 해당돼? 내재적 보상에 해당되죠. 그래서 성과가 바로 뭐하고 연결된다? 직무 성취하고 직접 연결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바꿔야 돼. 성과보다는 구성의 만족이 아니라 성과가 직무 성취를 가져오고 직무 성취가 구성원에 뭐하고 연결돼? 자, 직무 성취가 잘 됐다고 생각하면 만족할 거고 잘 되지 못했다고 생각하면 만족하지 않을 거죠. 그래서 이 말이야 그냥 어렵지도 않아. 그냥 여기에서 이 보상의 하나가 내재적 보상이 직무 성취야. 그러면 성과에 따라서 뭐가 가져와? 직무 성취가 일어나고 직무 성취에 대해서 만족했는지 여부에 따라서 직무 성취가 좋은지 자기에게 맞는지 안 맞는지에 따라서 만족감이 일어나는지 안 일어나는지 하겠죠. 자, 여기도 역시 포털 이 부분도 7급 문제였던 것 같아. 그래서 일단 여기 만족 이런 것들은 선생님 지문으로 그냥 외워두세요. 성과가 있으면 바로 내재적 보상이라고 이야기한 게 직무 성취가 된다. 내가 얼마큼 성취했구나. 그럼 이 직무 성취나 또는 성과급으로 준다든가 승진해 주거나 이런 것이 있을 수 있겠죠. 외재적 보상으로. 그런데 그걸 가지고 만족을 결정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선생님, 내가 80 하려고 그랬는데 70밖에 못했어. 성과가 80 하려고 했는데 70밖에 못했어. 그럼 내재적 보상, 직무 성취는 어떻게 되겠어? 외재적 보상으로 그래도 불구하고 승진시켜줬어. 근데 자기 스스로는 만족이 못 만족. 직무 성취가 썩 만족하지 못하죠. 그러게 되면 다음 노력하는데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어, 없어? 다시. 내가 80 하려고 열심히 노력했단 말이야. 근데 70밖에 안 나왔어. 그럼 직무 성취는 좀 불량하죠, 자기 스스로는. 근데 그 사람에게 성과급 10만 원 줬다고 해봅시다. 그럼 외재적 보상은 그렇다 치더라도 만족한다 하더라도 내재적 보상이 만족이 안 되죠. 그럼 그 다음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조금 걸림돌이 될 수도 있겠다는 거야. 내가 한 만큼 나왔다고 생각해 봐요. 직무 성취가 됐다고 해요. 만족감이 일어나서 다음번 열심히 하겠죠. 그런 얘기였어요. 자, 됐습니다. 그러면 그건 지문으로 알아두고 선생님 이건 다 알겠죠? 자, 다시 한 번만 해봅시다. 여기 뭐가 중요하다? 이 세 개가 중요합니다. 정리해서 이야기해보면 선생님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자, 이건 무엇에 의해서 이렇게 적어놔야 돼. 노력, 성과, 보상. 정 생각 안 나면 노력하면 금평, 그 다음 승진이나 성과급.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럴 때, 자, 브룸은 열심히 노력하면 금평에서 좋은 점수 나온다. 이게 뭐다? 성과 기대고, 성과 기대란 말을 블룸은 어떤 걸로 이야기했다? 기대치라는 말로 썼다. 기대값, 기대성, 다 들어갈 수 있겠고, 기대감. 그 다음 여기서 여기를 뭐라고 부른다 그랬어? 보상 기대라고 그러고, 보상 기대에서는, 이건 수완성이라고 표현하고, 보상에 대해서, 승진할 성과급에 대해서 선호나, 매력, 그렇죠? 또는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거, 가치, 매력, 이런 것들은 뭐라고 부른다? 보상에 대한 선호, 매력, 유인가 이런 것들을 가치, 매력 등을 위인성 또는 위인가 이렇게 부른다 그랬죠. 결국은 정리해보면 기대값이 높으면 높을수록 동기부여 잘 되고 노력을 열심히 할 거고 그 다음 수완성, 성과 기대가 높으면 열심히 노력할 거고 유인가가 높으면 더 열심히 할 거고 그렇죠? 근데 유인가는 사람마다 달라 안 달라?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우리 쌤은 성과급에 대해서 굉장히 높게 표시를 해줬단 말이야. 근데 우리 쌤은 성과급보다는 승진에 높게 해줬단 말이야. 근데 이번엔 성과급으로 지급했어. 그럼 선생님한테는 유인가가 크게 작용하지 못했겠죠.
그러면 그 다음 노력을 열심히 하려고 하겠어, 안 하겠어? 별로 안 하려고. 근데 이 성과급 받는 게 굉장히 높은 점수를 줬단 말이야. 나는 굉장히 매력적이다, 가치 있다. 이렇게 줬으면 성과급을 주면 어떻게 되겠어? 선생님 그 다음에 열심히 노력하겠죠? 그 말이야. 그 다음, 애담스의 공정성 이론은, 자, 내가 뭐 한단 말이야. 투입과 산출을 하는데, 누구랑 똑같이 하려고 한다? 중거인과 똑같이 투입과 산출을 하려고 한다. 본인의 투입과 산출이 있겠죠? 그럴 때 똑같이 해주면 공정성이 일어나서 지속적으로 지난부터 해왔던 노력들을 계속 기울려고 하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인지가 불평형하거나 평형 상태가 되니까, 부조화가 아니라 조화 상태가 되는 거니까. 그렇죠? 아, 내가 한 만큼 다른 사람은 보고 내가 이만큼 받았으면 했는데 똑같이 줬네? 그러죠? 그런데 뭐가 됐을 때? 이제 인지가 조화됐을 때는 이런 식으로 특별한 행동 변화 없고 지금까지 행동을 계속해서 유지하겠죠. 노력을. 그런데 인지가 부조화됐을 때는 전략적 대응을 한다. 자, 인지가 부조화되면 어떻게 한다고요? 전략적 대응을 한다는 거죠. 즉, 인지가 부조화됐을 때라는 건 형평성이 불공정성을 느꼈을 때. 공정성이 아니라 불공정성. 이 경우는 두 가지라고 그랬죠? 자기가 더 많은 대우를 받거나 더 적게 대우를 받거나. 그럴 때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 투입과 산출을 뭐 한다? 변화시킨다. 그쵸? 또는 어떻게 대응한다고 그랬습니까? 사고를 변화시킨다. 인지가 부조화되니까 사고를 변화시킨다. 인지적 왜곡. 그쵸? 자, 인지적 사고를 또 왜곡이나 변화, 인지적 변화 다 같습니다. 그 다음 또 어떤 행동을 한다고 그랬어? 그렇죠. 이 중거, 뭡니까? 기준 대상을 변경한다고 그랬죠. 비교 대상, 비교 대상을 변경한다. 그 다음, 그렇지 않으면 전보를 가거나 이직해 버린다고 그랬죠. 이런 방법의 전략적 대응을 쓴다. 그래야 뭐가 되니까? 인지가 조화될 수 있으니까. 인지가 조화되는 행동을 자기 스스로 하지 타인에게. 자, 물론 중거인을 가지고 중거인을 모방한다든가, 중거인에 대해서 투입과 산출을 객관적으로 제시하면서 나도 똑같이 대우를 해주라고 요청한다든가. 그렇죠? 투입과 산출 변화가 아니라 목표를 변화시킨다든가 이런 건 하지 않는다는 거죠. 목표를 변화시키지는 않는다고 그랬잖아. 목표를 변화시키지는 않는다. 그래서 그 정도를 알아주시면 되고, 그 다음 포터와 롤러는 시험에 잘 안 나오죠. 그래서 그냥 크게 염두에 안 두고, 어려우면 안 둬도 되는데, 포터와 롤러는 누구 거와 누구 거를 합쳤다? 블룸의 기대 이론과 애담스 공정성 이론을 합쳤어요. 그래서 노력하면 뭐가 나오고 성과가 되고, 성과가 나오면 보상이 주어지고, 보상이 있으면 이것에 대한 만족도가 이어지고, 이 만족도가 노력에 영향을 준다. 이렇게 이야기했었죠. 그래서 특히 만족하냐 만족하지 않느냐는 무엇에 의해서? 자신의 성과에 대해서 보상이 얼마나 공정했느냐. 자신의 성과에 얼마나 한다. 다른 사람 비교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성과하고 자신의 보상이 얼마나 공정하느냐. 내가 노력한 만큼 보상 줬느냐. 중거인하고 비교한 게 아니라 스스로에만 비교하죠. 그래서 만족하게 줬다 그러면 다음번에 열심히 노력하게 된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이해됐죠? 여기였구나. 포터롤러의 성취 목표 만족이로. 자, 그 다음 특히 이런 것만 좀 봅시다. 블룸은 똑같은데, 블룸은 여기서 여기 과정을 기대값이라고 기대치라고 이야기했다면, 포터롤러는 여기와 여기를 기대라고 이야기한다. 이 정도 차이가 있다고 그랬죠? 자, 여기는 보상에 대한 유인가에서 노력이 영향을 받는다면, 동기부여가 영향을 받는다면, 여기는
만족 여부에 따라서 동기부여가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고. 로크의 목표 설정은, 자, 이 이론은 어떤 거냐면, 선생님 생각해봐.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조직원인데, 조직 목표. 지금 중요한 건 조직 목표 달성입니다. 조직 목표 달성에 목표를 설정할 때, 어떨 때 이 동기가 부여되겠어? 목표 설정할 때. 자, 간단히 생각해서, 목표 설정에 참여할 때 동기가 부여되겠어? 아니면 목표 설정할 때 참여하지 않을 때 동기가 부여되겠어? 자기가 자기 주인의식을 갖고 정할 때 더 동기부여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자, 목표 설정은 이렇게 해야 돼요. 경수도 피구참. 자, 피구 알죠, 여러분들? 그렇죠? 피구. 경수가 피구 참 잘하는가 봐. 그러면 자, 봅시다. 참여할 때 뭐 한다? 동기부여 된다. 그 다음 목표가 구체적일 때, 목표 설정할 때 그 목표가 구체적일 때 동기부여 됩니까? 애매할 때 동기부여 됩니까? 우리가 학교 다닐 때도 봐봐. 줄넘기를 할 수 있다보다는 줄넘기를 1분에 30회 이상 할 수 있다. 그래 훨씬 더 동기부여 되죠. 그렇죠? 그래서 구체성. 그 다음 피드백이 자주 해주면 동기부여 되겠죠. 우리가 너무 쉬운 과제보다는 어느 정도 열심히 노력하면 할 수 있다는 도전적 과제가 동기부여 되겠죠. 그 다음, 그 목표를 그 구성원이 수용할 수 있을 때. 도저히 수용할 수 없어. 이런 건 동기부여 안 되겠죠? 그 다음, 경쟁이 좀 있을 때. 경쟁이 있을 때 동기부여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선생님 이거 별로 안 나와. 그냥 이것만 외워. 경수도 피구참 이 정도로만 외워서 답을 해주시면 되겠어, 선생님. 자, 여기는 어떤 과정 속에서, 자, 다시 이제 해봅시다. 여기는 자, 노력과 성과, 보상과 관계 과정 속에서 동기부여가 일어난다는 게 기대 이론이나 성취 목표 이론. 물론 여기 만족과 관계까지 넣은 게 성취 목표, 뭔데? 포털로의 성취 만족 이론이지만, 어쨌든 이 과정에서 동기가 일어난다. 여기는 뭘 비교하는, 중거인과 비교하는 과정에서 동기가 일어나죠. 공정하다고 느끼느냐, 아니면 불공정하다고 느끼느냐에 따라서 동기부여가 달라지죠. 자, 여기는 목표 설정 과정 속에서 뭐가 일어난다? 동기가 일어난다. 근데 목표 설정 과정이 학생이 뭐가 됐을 때? 참여가 이루어졌을 때. 그쵸? 수용 가능할 때, 경수 피구참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겠다. 자,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만 좀 보도록 하죠. 그 부분 풀기 전에 우리가 100번하고 101번 안 풀었죠? 100번하고 101번 안 풀었죠? 100번은 뭡니까? 부름은 어떤 보상이 주어진가에 초점을 두었으며 개인에게 주어지는 보상이 가치로서의 도구성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가치로서의 유인가를 강조한다. 이래야 되겠죠? 101. 애담스의 공정성 이론에 따르면 불공정성의 지각은 과소보상뿐만 아니라 과대보상의 경우에도 발생. 이거 맞죠? 그 다음 로크 목표 설정 이론 55번 볼까요? 55번 로크의 목표 설정 이론 구체적이고 어려운 목표와의 설정과 목표 성취에 대한 환류가 피드백입니다. 환류를 뭐라고 불러요? 피드백을 환류라고 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이고 어려운 목표는 우리가 도전적 목표라고 합니다. 구체적이고 어려운 목표 설정과 목표 성취에 대한 환류와 제공이 업무 담당자의 동기를 유발하고 업무 성취를 맞죠? 자, 봐봐. 도전적 과제, 피드백 또는 참여 이런 것들이 다 동기부여 시킨다고 그랬죠? 그 다음, 자, 39번 문제. 로크의 목표 설정 이론에서 평이하고 구체적인 목표는 맞지만 평이해야 돼, 도전적이어야 돼. 도전적이어야 된다고 그랬죠? 자, 쌤, 지금 제가, 구구단을 외우도록 쌤 가르치면 동기부여 되겠어, 안 되겠어? 다 아는데 뭘 동기부여 돼? 그쵸?
중3한테 구구단에 오라 그러면 동기부여 안 돼. 너무 평이한 과제잖아. 중3 애들이 할 만한 거, 좀 도전할 만한 과제를 제시해야 훨씬 동기부여 되겠죠. 그 다음, 로크 이론은 없는 것 같고, 여기까지는 알겠죠, 이제? 그쵸? 나머지 이론은 조금씩 해봅시다. 그 다음 어떤 게 있어? 여기가 지금, 쌤, 조직 관리론 하고 있습니다. 조직 관리론은 쌤들이 뭐가 돼야 돼? 내가 조직의 장이라면 이렇게 돼야 됩니다. 조직의 장이라면 조직 목표에 위해서 구성원들을 동원시켜야 되겠죠. 근데 그럴 때 어떤가 직무동기 내용이론하고 동기라고 표현합니다. 동기 과정이론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이제 직무동기 얘는 동기 내용이론하고 동기부여 과정이론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용이론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내용이론 누굽니까? 메슬로우, 알더퍼, 그렇죠? 그 다음 누구? 허즈버그. 우리 쌤들은 처음 들어본 사람들을 좀 헷갈리겠죠? 그 다음 맥그리거, 그 다음 아지리스. 이 정도로 보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었죠? 우리가 맥클랜드를 안 봤네. 미안. 맥그리거 바로 위에다가 맥클랜드는 욕구는 학습되는 거고, 욕구는 세 가지. 어떤 욕구? 친교가 최종적인 목적인 사람이 있고, 권력이 목적인 사람도 있고, 성취가 목표인 사람이 있다. 그렇죠? 그래서 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고, 이것도 다 알겠죠, 대강은? 메슬로우는 욕구 유계론을 주장했다. 그러면 여기 비판이라고 그랬죠? 모든 여기 나머지 세 개는 이 메슬로우 비판이죠. 그래서 알더프는 이렇게 세분화돼서 안 일어나. 어떤 쉽게 말해서 유생요인과 안전욕구는 거의 혼합해서 일어나. 따라서 이거 묶어야 돼. 존재욕구로. 그 다음 여기는 관계욕구로 묶고 위에는 성장욕구라고 해야 돼. 그렇죠?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그랬습니다. 대신에 또 어떤 거? 퇴행했을 때 욕구가 발생할 수 있다. 돈 많은 사람들이 가난하게 될 경우 돈을 다시 주면 욕구가 발생할 수, 동기부여가 될 수 있다. 이런 내용이죠. 그 다음 허즈버그는 메슬로우 이론이 한 차원으로만 생각했는데 이런 차원이 아니라 차원은 두 개로 나눠진다. 전혀 별개의 차원이다. 그렇죠? 그래서 유생요인과 동기요인으로 나눌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시험에는 그냥 유생요인이 뭐냐, 동기요인이 뭐냐 이런 걸로 많이 나온다고 그랬죠. 나왔죠, 사실은. 자, 그 다음 맥클랜드는 아까 동기는 학습되는 거고 욕구는 학습되는 거고 세 가지 욕구가 있다고 그랬고, 맥그리거는 XY 이론을 이야기했고, X는 성학설, Y는 조직의 장이 성선설로 조직원을 보는 걸 말한다. 그럼 뭐가 달라진다? 조직 관리가 다 달라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었죠. 그 아지리스는 우리가 미성숙한 것을 뭘로 옮겨야 된다? 성숙하게 옮기려면 Y론적 설계가 필요하다. 뭐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렇죠? 여기까지 다 됐습니다. 그 다음 내용이론은 어떻게 봤습니까? 내용은 블룸의 무슨 이론? 기대 이론. 기본적이고 이거 계속 나오니까 이 부분만 정확히 알아두면 돼요. 나머지는 조금 자, 블룸의 기대 이론. 그 다음 어떤 게 있습니까? 애담스의 무슨 이론? 공정성 이론.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뭘 그릴 수 있어야 돼. 빨리 그림증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화살표로 노력, 이거 시험에 나오면 그냥 노력, 성과, 그 다음 보상. 그래서 여기는 성과 기대, 이걸 기대값이라고, 여기는 보상 기대라고 그러고, 이건 수단성이라고 한다. 그다음 이것에 대한 선호라든가 이 가치를 뭐라고 한다? 유인가로 한다. 이걸 써놓고 시작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게 높을수록 이게 높을수록 이게 높을수록. 그 다음 애덤스 공정성 이론은 본인의 뭐하고 투입과 산출하고 증거인의 투입과 산출이 뭐하면 같으면 공정성이 일어나고, 달랐을 때는 뭐가 커도 적어도 뭐가 다 일어난다? 불공정성이 일어나고, 불공정성이 일어나면 인지적 대응을 한다. 그렇죠?
인지적 대응은 뭐 나눌 수도 있지만 크게는 네 가지 형태 크게는 보면 그래서 어떻게 한다? 투입과 산출을 조절하거나 또는 인지를 왜곡해버려서 인지를 조화롭게 만든다든가 그 다음 또 하나는 대상을 비교 대상을 바꾼다든가 또 하나는 이직이나 이직을 해버린다든가 이런 것들이 방법이 있다고 그랬죠. 이해됐어요? 그 다음 또 뭐가 있다고 그랬었어요? 저기 있는 포트와 롤러에 성취 목표 이론이 있다. 성취 목표 이론은 어떤 것이 달라집니까? 이거 성취 목표 이론은 자 노력한다는 건 열심히 목표 달성을 위해서 열심히 한다는 겁니다. 노력은 성과를 가져오고 성과는 보상을 가져오는데 이게 여기는 기대값이라고 이야기한다. 여기는 하고 좀 다르다는 거. 그럼 성과 보상은 뭘 가져올 수 있다? 만족. 그래서 만족에 대한 뭘 있어야만 공정한 공정성. 내가 성과만큼 보상을 받았다는 공정성이 있어야 만족할 수 있다. 이랬죠? 이건 다시 어디로 영향을 미친다? 다음번 노력으로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이건 많이 안 나오니까 크게 염두에 둘 필요는 없습니다. 로크의 목표 설정은 경수도 피구참 할 때 우리가 동기가 일어난다. 목표가 경수도 피구참 할 때. 그래서 경수도 피구참 잘한다. 그렇죠? 참여할 때, 구체적일 때, 목표가 피드백이 잘 될 때, 그 다음 도전적 과제일 때, 좀 어려운 과제입니다. 도전적 과제는. 그 다음 수용할 수 있을 때 목표를. 그 다음 목표가 경입니다. 경쟁적일 때. 다른 사람과 경쟁하고 있는 목표일 때. 당연히 그러겠죠? 일어난다. 이해됐죠? 여기까지? 질문. 할 게 없는 거죠. 좋습니다. 그 다음 이제, 우리가, 내용 이론에다 넣기도 하고, 과정 이론에 넣기도 하는 112페이지 해크만과 올드햄의 직무 특성 이론 봅시다. 쌤이 간단해. 어떤 거냐면, 그 표만 잘 봅시다. 표를 잘 보면, 직무가 어땠을 때 동기가 일어나겠어? 직무 특성에 따라 동기가 일어난다는 거야. 자, 표 한번 봅시다. 맡고 있는 직무가 기능이 다양해. 또는 과업이 어느 정도 일체성을 띠어. 그 다음 중요한 일이야. 자, 쌤파. 자, 자기가 맡고 있는 직무가 뭐가 된다고? 기능이 다양해. 어느 정도 한 가지 일만 하는 게 아니라 이것저것 할 수 있는 그런 다양성을 갖고 있단 말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뭐 한다 그럴 때 신문만 편지 막 배달하는 거 아니라 편지도 배달해주고 뭣도 해주고 열람도 해주고 뭣도 해주고 이런 여러 가지를 하는 직무가 좀 다양하고 한 가지 일만 한다는 건 직무가 다양하지 않는다는 건 우리가 컨베이어 시스템에서 마치 나사만 계속 조이고 있다든가 이런 걸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직무가 어떻다? 일관성이 있다는 건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어느 정도 내 손을 거친다고 생각했을 때 직무가 어때?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중요하다고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어느 정도 어떤 정체성을 가질 수 있겠어. 쌤도 생각해봐.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겨우 이 냉장고를 만드는데 나사만 조립하고 있어. 쭉 오면 그 나사 조립하고 쭉 나사만 조립하고 있다고. 그것도 완성 단계가 아니라 처음 단계에서 나사만 조이고 있다고 그래봐. 그럼 내가 냉장고 만들었어 이렇게 말할 수 있어 없어? 겨우 나사 조리고 내가 냉장고 만들었다고 웃기는 거잖아. 그런데 우리가 도자기를 굽는다고 생각해봐. 도자기를 굽을 때는 어때요? 어느 정도 처음부터 끝까지 중간에 좀 누가 도와주더라도 쭉 자기가 하죠. 그럼 내 도자기라는 생각 들어 안 들어? 내가 이 도자기 만드는 일을 하고 내가 어느 정도 이걸 완성시켰다는 생각이 들어 안 들어? 들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일관성이야. 이 일이 처음부터 끝까지 어느 정도 일관성을 갖고 존재하느냐. 그 다음, 이 과업이 중요해. 아니, 자기 일이 자기 회사에서 별로 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어때? 동기가 안 일어날 거 아니야. 과업이 어느 정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야 동기가 일어나겠죠.
그러겠잖아. 과업이 자기가 직무가 중요한 직무라고 생각했을 때 열심히 조직 목표 달성을 열심히 하겠지.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 안 하면 어때? 열심히 안 하겠잖아. 그래서 그래야만 유의미감이 느끼는, 아, 내가 할 만한 일을 하구나, 이런 걸 느낀단 말이야, 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조직의 장이라면 직무를 맡길 때 될 수 있는 한 가지 일만 말고도 좀 다양하게. 그러니까 한 가지 일만 맡기면 어때? 굉장히 필요하고 또 쉽게 실증나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다양성을 갖추게 하고, 그다음 어느 정도 처음부터 끝까지는 좀 그 사람이 그 일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다 관여할 수 있게 만들고, 그다음 직무가 중요하다는 걸 강조하면 직무의 유의미성이 높아지니까 동기가 높아질 수 있겠어, 없겠어? 자, 이거 허드렛 일이야. 그냥 뭐 복사만 해. 그냥 이거 하면 돼. 막 처음 들었는데 복사만 해. 그러면 쌤 그 복사 하고 싶어, 안 하고 싶어? 내가 뭐 조직에서 뭐 하는 것도 중간에 앞뒤도 다 잘라먹고 복사만 하고 있어. 그럼 사실 안 하고 싶지. 직무가 뭐 또 다양하지도 않고 일관되지도 않고 중요한 임무라고 생각지도 않고. 그런데 만약에 이거 직무에 있어서 이 조직의 장이 어느 정도 좀 다양하게 해주고, 이거 그 단순한 복사가 아니다. 우리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복사가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복사 후에 꼭 어떤 거 다시 검토까지 하고, 검토한 후에 뭐 어떻게 해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이 사람이 자기가 최소한 그 문서를 어느 정도 살펴보고 뭐 할 수 있게 수정도 하고, 또는 물론 내용 수정은 아니지만 이런 것도 다 복사도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일의 유의미성이 높아지겠어, 안 높아지겠어? 그러면 동기부여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자율성을 줬을 때 동기부여 되겠어, 안 되겠어? 자, 쌤 그냥 시킨 것보다 당신이 좀 알아서 하도록 하는 것이 훨씬 뭐하겠어? 동기부여 되겠죠? 그 다음 피드백을 해줘. 아까 활류. 그러니까 자율성을 주면 그만큼 뭐가 있어요? 책임감이 들죠? 그 다음 피드백을 해주면 결과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일어났는지 지식을 알 수 있겠죠? 그럴 때 그 잠재적 동기지수 봐봐. 자, 잠재적 동기지수 113페이지 보면 동기가 유발되는 것은 기술 다양성, 직무 정체성, 직무 중요성, 아까 일체성을 이제 정체성이라고도 한다고 그랬죠? 이것은 각각 3분의 1씩 영향을 주죠. 그 다음 자율성과 활류는 1에 영향을 주죠, 1. 그쵸? 완전히 영향을 주는 거잖아요. 이 직무 다양성 여기다 3으로 나눴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3분의 1씩 영향을 주죠. 그럼 결국은 이 직무 특성 이론에서 조직의 장을 뭐 해줘야 되겠어? 피드백 해줘야 돼. 어느 정도 왔는가 피드백 해주고, 업무도 될 수 있으면 자율적으로 맞도록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게 되면 동기지수가 높아진다. 자, 이것만 잘 보면 돼. 이것만 잘 보면. 그렇죠? 그래서 직무 특성하고 심리 상태하고 그 결과값이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직무 특성에 따라서 동기부여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그렇죠? 그래서 직무 특성이 뭐할 때, 다양하고 일관되고 중요할 때 동기부여 된다. 또 하나는 어떤 거, 자율성을 주고 피드백해 줄 때 동기부여 된다. 그렇죠? 제일 중요한 건 여기서 그러면 물론 명칭은 직무 특성이 이루어지지만 종업원들에게 구성원들에게 자율성을 주고, 또는 뭘 주는 거, 피드백해 주는 거. 자율성을 주면 뭐가 일어나? 책임감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잘 된다는 거야. 이게 직무 특성 이론이야. 5가지를 그럼 직무 동기를 일으키는 것은 이 5가지 요인에서 일으켜지겠죠. 그래서 시험에 보면, 거기 보면 직무 특성 이론 한번 봅시다. 24번, 12번. 자, 동기부여 이론에서 헤크만과 올드햄은 직무 특성 이론을 통해 개인의 동기를 직무 자체의 특성과 연결지었죠.
개인은 이렇게 직무 자체의 특성이 있을 때 동기부여 된다는 거죠. 24번. 기술의 다양성, 자율성, 과제의 정체성. 기술의 다양성, 그 다음 자율성, 과제의 정체성 완료 중에서 해크맨과 올드햄의 직무 특성 이론에서 업무 결과의 책임성 인식을 제고한대. 자, 뭘 줬을 때 책임성을 인식한다고 그랬어. 책임성을 높여준다고 그랬어. 자율성. 그러니까 책임성 인식을 제고하는 직무성 결승으로 자율성이다. 맞죠? 자, 그 다음 직무 특성 이론이 직무 특성 이론 68번에 니은 봅시다. 직무가 조직화 되는 방법에 따라 조직원의 노력 정도가 달라진 점에 착안하여 모든 직무를 5가지 핵심 직무 차원으로 구분했다. 그래서 다양성, 일관성, 중요성, 그 다음 자율성, 완료, 핵심 특성. 그걸 우리가 그러면 직무 특성 이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니은을. 근데 이 직무 특성 이론에서 이 답에는 동기부여 과정 이론으로 넣어놨죠. 왜냐하면 기억, 니은, 디귿이라고 이야기했으니까. 그러니까 기출이 됐으니까 기출을 바꿀 수 없으니까 직무 특성 이론 어디에다 그냥 넣어서 설명해줘도 되겠어. 근데 실제 책에는 막 이용 이론에도 나와요. 그러니까 그건 조금 유연하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직무 특성 이론은 그리고 없습니다. 없죠? 자, 직무 특성 이론. 자, 직무 특성 이론까지 여기다 써놓으시면 그러면 우리는 무엇에 입각해서? 방금 기출문제 입각해서 포토 롤러, 그 다음 로크의 목표 설정 경수도 피구참, 그 다음 여기는 뭐다? 올드햄의 직무 특성 이론. 여기까지 한번 넣어놓읍시다. 근데 이건 조금 유연하게 생각해라. 뭐에도 들어갈 수 있고, 내용에도 들어갈 수 있고, 과정에도 들어갈 수 있고. 직무 특성 이론이 뭐냐? 직무의 특성이 결국은 개인의 동기를 일으키거나 일으키지 않거나 한다. 물론 개인의 자율성이라든가 피드백 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특성도 크게 작용하기 때문에 이 이름을 직무 특성이라고 했고, 직무 특성이 어때야 된다? 다양하고 정체성 또는 일관성이라고 하기도 하고 정체성이라고도 하니까 그다음 중요성 있게 해야 되고 그다음 구성원들에게 자율적으로 직무를 선택하게 하고 그다음 피드백 시켜줘, 반려시켜. 이 5가지 핵심 요소를 가지고 해주면 뭐가 잘 된다, 동기부여가 잘 된다. 이 이론이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여기까지 잘 됐으면 좋습니다. 나머지는 이론이 2가지가 더 있어. 우리가 이제 동기 이론에서 특히 이제 강화 이론은 여기 내용 이론에 많이 넣습니다. 강화 이론. 그다음 페리 나온 거 있죠. 이 부분은 거기 페리. 자. 109페이지에 페리의 공공동기 이론이 있는데 이 이론은 좀 중요해요. 최근에 좀 강조되고 있어. 이 이론의 핵심은 뭐냐면 공무원 되려는 사람은 일반인과 다르다는 거야. 공무원 되려는 사람들은 돈 많이 벌려고 하는 거 아니라는 거야. 어쨌든 어느 정도 공익에 대해서 생각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야. 그래서 일반인에 해당되는 일반적인 동기로는 동기를 뭐하면 공무원의 동기를 이야기하면 오류가 범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학자야, 페리. 그 다음 귀인 이론이라는 게 있어. 귀인 이론. 이건 우리 시험에는 잘 나올 확률이 없어요. 귀인 이론.
귀인 이론은 없어요. 여기도 없어. 사실 우리 수준을 넘어서는 거라 뺐습니다. 예. 그래서 귀인 이론은 제가 이 다음 시간에 페리의 공공통기이론, 페리의 공공통기이론하고 그다음 강화 이론하고 강화 이론, 페리의 공공통기이론, 그다음 귀인 이론은 다음 시간에 이건 자료를 좀 가지고 할 거예요. 자료를 가지고. 그렇죠? 자, 자료를 가져가고 이제 강화 이론과 페리의 공공통기이론 이것도 사실 우리 범위를 좀 이거 빼고 미안해요. 이 두 가지는 우리 범위를 좀 넘어서는데, 그렇죠? 강화 이론과 어차피 다음 주에 해야 되는 거니까 다음 주는 이번 주는 수업 없죠? 그럼 다음 주 수요일 날 수업이 있겠네? 이번 주 수업. 다른 과목도 수업 없으니까 이번 주에. 다시요? 그러면 뭐 이건 우리가 요약집 보고도 할 수 있는데 귀인 이론은 자료가 좀 있어야 돼. 그래서 좀 읽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정도 하면 그러면 선생님 이건 어디에 넣을까요? 전부 다 그냥 내용 이론에도 때려 넣으시면 돼요. 그냥 이건 과정이라고 볼 수 없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자 설명이 조금 길어질 것 같아서 여기까지만 좀 하도록 하죠. 자, 밴드에다가 미리 이거 귀인 이론을 올려놓아 보겠습니다. 선생님들이 좀 보시기 바래. 이거 읽어오시기 바래. 페리의 공공동기 이론은 뻔하다고 그랬죠. 방금 일반인과 공무원은 뭐다? 다르다. 거기서 출발한 동기가 유발이 달라질 것이다. 그런데 많은 이론들은 전부 다 일반인에 해당되는 동기 이론이고 공무원에 해당되는 동기 이론은 없다. 그래서 나는 거기 있는 것처럼 페리의 공공봉사, 그렇죠? 동기 이론을 이야기하겠다. 그 다음 이 강화 이론 혹시 우리 쌤 심리학자 스키너 알아? 스키너? 아주 심리학에 유명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주장한 이론이야. 자, 우리 이것만 설명해 줄게. 페리 설명해 줘 간단히. 스키너의 이 이론을 어쩌냐면 우리가 아이들이 성장하는 걸 잘 봐요. 잘 보면 거의 대부분 뭘로 이루어져 있어? 타인 조절로 이루어져 있죠. 즉 아빠가 뭘 통해서? 자, 애가 우리가 슈퍼맨이 돌아왔다 보면 아빠가 양육한 게 있죠. 슈퍼맨이 돌아왔다 안 봐요? 한 번도 안 봤어요? 거기 보면 아이가 맨날 돌아다니면서 밥 먹으려고 그럴 때 식탁에 앉아서 먹게 할 때 어떻게 해? 식탁에 앉으면 막 칭찬하다가 식탁에 안 앉고 돌아다니면 벌을 주죠. 그렇죠? 그러면 나중에 어때? 식탁에 앉아서 먹게 되죠. 이런 식으로 할 때 이렇게 칭찬해주고 앉았을 때 하는 것을 강화라고 그래요. 우리가 체벌하지 않지만 어디에 가다 놓죠. 돌아다니면 그런 거 우리가 뭐 벌 준다 그러죠. 그래서 강화 벌에 의해서 학습이 일어난다고 보는 게 스키너 이론이야. 그러면 우리가 꼭 아이만 뿐만 아니라 성인들도 강화를 주면 그 행동을 열심히 하려고 하겠어, 안 하겠어? 강화 대표적으로 그냥 과장님이 칭찬해 주거나 또는 성과급 주는 거. 그런 것들이 뭐라고 그래? 강화. 그럼 강화는 뭐라고 그러냐면 특정 행동을 형성하거나 빈도를 높이려고 할 때 주는 거야. 우리 보통 학교에서 어떻게 선생님이 숙제해 오는 행동을 높이기 위해서 어떻게 숙제해 오면 칭찬해 주잖아. 또는 잘했어요 스티커 같은 거 주잖아. 그렇죠? 또는 어떻게 해? 너 했으니까 화장실 청소 면제해 줄게. 뭐 이렇게 하죠. 그런 것들이 강화야, 강화. 그래서 뭐 하려고? 열심히 숙제도 잘하고 공부도 잘하고 하려고. 그렇죠? 그러면 조직 목표 달성에 뭐 하도록 하려면? 조직의 장이. 열심히 하도록 하려면 이 강화 기법을 사용할 수 있겠어, 없겠어? 그래서 이야기되는 거야. 그렇죠? 자, 이 부분 다음 주에 하죠, 뭐. 설인데, 늦게까지 고생하셨는데, 피곤하신 것 같고.
어쨌든 10월 달도 수요일 날은 다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거 조직로 이제 다음 주에는 다 끝날 것 같고 그 다음 주는 인사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인사.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